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병우 원장님께서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장,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의 주제는 한국학과 제주지방학입니다. 그럼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제주학대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왔지만은 와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학과 제주지방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전근대 한국학이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되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방학과 한국학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학이 어떻게 기반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이제 그런 제 희망,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근대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한국학 분야에서도 한국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학문이고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학은 보통 한국,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나 집단과 교류한 것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한국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학은 일제 시기에 혹은 조금 더 전에 개화기부터 그 연원을 잡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이제 본국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조선학, 해방 후에는 국학 이렇게 불리다가 1960년대 후반에 서양의 영향도 있고 하면서 한국학으로 부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전근대에는 한국학이라고 부를 만한 학문이 아예 없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술사적으로 전근대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 가능성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주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학문이 뭐냐? 이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대개 학문은 진리, 다시 말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지식들의 체계 또는 그것을 찾아가는 지적 탐구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학문은 대개 수기치인, 인격 완성을 이념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동양에서 학문 체계는 대개 수기론과 치인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기 문제는 주로 유학이나 불교 철학 영역에서 사변적으로 탐구를 해왔고, 송나라 이후에 이른바 이제 성리학에 이르러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치인의 영역에서는 경세 재민을 목표로 적어도 두 측면, 하나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치사회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공리적인 목적에서 일찍부터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은 지역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정체성과 관련된 탐구는 주로 역사서술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편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에 시작이 되었고, 그 시대의 역사 편찬은 주로 당대사 편찬이었습니다. 자기 시대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 건설의 문화적인 기념비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삼국이 발흥하던 시기에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술해서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의식의 발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당대사 편찬의 분위기는 고려가 건국된 후에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가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인데요.
이 삼국사 편찬은 우리나라 사학사에서 중세사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그 김부식이 주관한 삼국사기는 인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임금하고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려고 편찬한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려 초기에 편찬된 삼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전대의 역사를 다시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판과 연구를 통해 자국사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었고, 이런 학문적 활동은 한국학 성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도 역사서술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지어서 고려가 해동천자의 국가임을 분명히 했고요. 이련은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학문적 비판을 하면서 삼국유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단군신화를 처음으로 수록해서 우리 한민족의 탄생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또 이승윤은 제왕운기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별개의 천하에서 시작된 문명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 서술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고, 두 번째로는 당면 과제에 대한 그 논의, 이것이 한국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본격적인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된 정책 논의는 고려 말기에 이른바 사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쟁은 당대 학자 관료들이 참여해서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범위도 토지 문제를 비롯해서 호구 문제, 군사제도, 부세 수치, 진율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과전법이 제정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문의 요소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토론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어놓은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세론을 학문적 체계적으로 아주 깊은 수준에서 연구한 것은 조선 초기의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 별집 이런 책들을 잇따라 저술하면서 조선의 국가 체제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전의 이런 경세론 연구는 그 연구의 수준이 동아시아 전체 수준에서 보아도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약재를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13세기에 향약 구급방이 저술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향약 집성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삼도 지역의 선진농법을 후진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농사직설이 1429년에 편찬이 되었고요. 조선의 예법을 정리한 국조 5레이, 또 국가경영의 틀을 제시한 경국대전, 그들을 이어서 전국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학서라고 평가되는 동의보감,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편찬되었고,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를 위해서 의문학 연구를 한 것은 당대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세론적 연구와 함께 수기 분야에 속하는 곳에서도 이제 한국화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기에 이르러서 화담과 퇴계, 율곡 같은 걸출한 학자들이 활약하면서 유학의 중요한 부분인 이기론, 심학, 예학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군의 실학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이 실학자들의 논의는 당시 동아시아 수준에서 보아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수월성을 획득한 데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학은 정체성 확인과 실용적 목적으로 당대 왕조 혹은 전 왕조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역사 소설은 이제 고려 초기에 삼국사를 편찬한 데서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여러 역사서들이 선행 저술들을 비판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와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롭게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저술의 비판과 새로운 서술은 한국 역사 서술의 특징이자 발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연구 방법도 세련되었습니다.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세론적인 연구는 고려 말 토지제도 모순을 계획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정도전이 새 왕조의 통치체제를 제시하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수규론에 해당되는 이기론이나 명분론 등이 발달하고 조선 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농업, 의학, 통치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서 경세론과 수규론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 단계에 이르러서 다양한 경세론이 제기되고 경학 이해 수준이 깊어지면서 전근대 한국학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학의 발전 과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한국학의 발전 과정을 전근대에 주도한 것은 주로 독서층, 다시 말하면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근대적인 입장에서 개화기의 본국학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한국학의 연원을 찾는 것은 이 본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전대의 연구를 계승하고 근대 학문을 수용하면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방학과 한국학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와 같은 지방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흔히 지역학이라고 많이 부르고 또 뭐 지방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지역학이 지칭하는 대상과 내용은 이중적입니다. 민족학 혹은 이제 국가학과 대비되는 이 로컬 스터디스하고 민족학을 넘어서는 리저널 스터디스 이 두 가지를 다 지역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구분은 어떤 시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중심성과 가치 부여를 은연중에 혹은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학과 지방학의 관계를 이제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주에 계시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역사 교사인 이영권 선생님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지방 역사는 교과서의 역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중앙 중심의 지배계급 입장의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 사라져서 역사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국가 역사에서 지방사가 배제되어 결국 역사의 알맹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사의 연구와 보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사는 지방사와 대척적인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를 한국학과 지방학에 대입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방학을 지역학으로 그렇게 불러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방은 중앙과는 다른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배 대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자율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학과 지방학은 계서적이거나 귀속되는 관계는 아니고 평행적, 평등적 관계이고 각기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학은 한국학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에 귀속되지는 않고
곧바로 지역학 혹은 지구학과 교류하고 공감하며 확장하고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학과 지방학은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이 민족학이 현실적으로 차지하는 압도적 위상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한국학을 서양에서 부르듯이 단순한 지역학으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족학 자체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을 기준으로 학문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지방학, 한국학,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학, 지구학 이렇게 4개의 층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애매한 이중성을 해소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방학이 민족학과 대립하면서도 그의 일부로 존재하였던 그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방학이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 체제가 중앙 집권적으로 구조화되고 운영되어서 본래 독자적인 문화와 기억을 간직한 이 지방의 정치 공동체, 문화 공동체가 상호 통합되거나 중앙으로 흡수되면서 특성을 상실해온 과정을 밟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민족과 국가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민과 지방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국학과 지방학은 일정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남긴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 공간은 주민의 생활 무대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또 역사와 기억의 장소이자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공간의 규모가 다르고 대상 공간에 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연구 대상의 범주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처럼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위상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은 권력 관계와 생활, 문화 수준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학은 한국학에 포획되어 형성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방학과 읍지 편찬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지방학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이제 궁금증 때문입니다. 지방학 성립에 있어서 중앙의 역할을 초기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 통치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지리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조직적으로 전국 지리지를 편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각 군현이 실태조사 작업을 벌였고, 이것이 지방학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리지 편찬의 연장선상에서 16세기 말에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읍지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 특히 지방학 성립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초의 사찬 읍지는 경상도 함안에서 편찬된 함주지입니다. 함주지는 수령과 지방 지식인들의 합작품이었다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이 읍지는 한 지방의 실태와 역사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함주지의 뒤를 이어서 읍지가 속속 편찬되어서 17세기는 사찬읍지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 탐나지도 1653년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중심이 되어서 편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관이 주도를 했지만은 현지의 지식인이었던 고홍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교로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하면 수령과 지방 지식인의 합작품이라고까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탐나지를 편찬한 이유는 제주의 상황을 기록한 도적이
그때까지 믿을 만한 게 없었다는 것하고 이제 백성들의 무지를 걱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탐나지 편찬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제주 풍토록 같은 이제 문헌 조사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이제 동시에 사용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이 탐나지의 편찬으로 제주에서는 기억의 기록화, 역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런 면에서 제주학의 기반을 놓는 첫 작업이 이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탐나지의 전반적인 체제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따르면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나지의 내용은 제주의 모든 것에 관한 정보의 기준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출간된 제주 읍지들의 이제 전형이 되었고 지금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제주에 관한 관찰과 조사 그리고 기록화가 이제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개인들도 역시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 생산이 제주학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화가 꼭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학 성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읍지 편찬을 위한 지방 문화와 자연 조사 과정에서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인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또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지방학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제주학 탄생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주학이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지방학으로서 제주학의 성립 기반, 다시 말하면 제주의 고유성 혹은 제주다움은 무엇인가? 이 제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특수한 물질 문명과 기억은 무엇인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제주학이 성립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현대 제주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주 정체성의 원천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자연 조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에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생겨났고요. 육지와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그러한 특성은 변형되고 융합되고 때로는 소멸하면서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제주는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어떤 광역자치단체와도 다른 차원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고유성, 현재의 특수성, 내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억과 삶이 일체화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역사적 고유성은 사실상 건국설화에 해당하는 이제 시조설화를 갖고 있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설화는 인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단군신화나 주몽, 박혁거세 등의 설화와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가 인간, 이 시조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구분하여 신성하게 생각하고, 또 제주를 다른 천하와 구별되는 별개의 천하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체가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독자적이고 특수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기록된 주호 시기에 제주는 동북아시아 교역망 속에 포함되어서 한반도 남부, 일본 서부 지방과 일찍부터 교류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류를 배경으로 정치체가 형성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물론 제주는 삼국이나 당과도 교류를 했는데요. 이제 백제와 조공을 매개로 해서 종본 관계를 맺었고, 백제가 멸망하던 때에 이르러서는 당과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를 펼치고, 백제가 멸망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는 이제 신라에 항복해서 표현대로 하면 속국이 되었습니다. 고려와도 종본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1102년에 고려가 탐나군을 설치하고 의종 때 현령관을 파견함으로써 이 탐나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의 지위는 사실상 상실하게 되고 고려의 한 지방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이 제주의 역사에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육지에 이제 편입된 이후로 제주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는데요. 13세기 후반에 난데없이 이제 삼별초가 진주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원나라는 탐나 총관부를 설치하고 황실 목장을 개설했고, 또 그 뒤에 정세 변화 과정에서 목화의 난이 벌어지고 최영이 정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은 겪지 않는 탐나의 이 고유성과 독자성이 이제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험을 축적하면서도 또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져 나갔죠. 조선시대 제주는 뭐 유배지로 선정되어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유배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그 지방관을 통한 중앙과의 교류는 제주민의 일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현대 시기에 이르러서 제주가 겪은 사건들은 육지와 차원이 다르고, 그 때문에 특별한 기억과 현재의 특수성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4.3 사건은 제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희생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주민 내부에도 동질감과 적대감을 동시에 깊게 남겼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특수성과 트라우마는 아직도 이제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제주의 역사는 한국사의 일부이면서 때로 한국사의 큰 줄기와 갈등하고, 또 때로는 그의 희생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기억을 제주에 남겼고, 특히 현재의 특성은 제주학의 존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제주학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학의 전망이나 하여튼 제주학에 좀 이렇게 제가 소망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사실 제주학 정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면은 중앙의 공식 역사와 제주인의 기억의 갈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지방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이제 중앙정부와 국민국가 이념, 특히 민족학과 그에 바탕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학의 압도적 위상은 1990년대 이후에 차츰 약화되고 상대화되어 왔지만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국가폭력이 남겨놓은 상처를 반공적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은폐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현재와 암울한 과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집단 기억과 공식 역사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사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를 대신해서 기억 담론이 등장했고, 기억과 역사의 전쟁이 처음에는 은밀히 진행되다가 차츰 밖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기억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역사가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인데 반해서 기억은 억압되고 잊혀진 진실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제주는 오랫동안 기억과 역사의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주는 이 전쟁에서 놀라울 정도의 정치적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수정하게 해주었으며, 제주학이 한국을 넘어서 다른 지역, 예컨대 오키나와나 타이완처럼 유사한 경험을 가진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학이 한국학과 지역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특수한 경험으로 볼 때 제주학은 한국학이 내부에 위치하면서도 한국학과 평행으로 걸어갈 수 있고, 동아시아 속의 제주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학의 생명은 제주의 고유성과 그 안에 있는 보편성을 얼마나 잘 발견하여 재기억화하는가, 그리고 다른 지방, 지역과 연대하여 보편성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학이 학으로서 굳건하게 자리잡고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탁월하고 지속적인 연구 성과, 즉 지식의 생산입니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지방주의에 함몰된 위험성, 이것은 좀 스스로 경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을 기억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과거의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의미 내용의 소멸과 재성을 반복하면서 시간 속에서 구성된 모습과 그 과거가 끊임없이 재활용되는 모습이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 그 자체보다도 그 전통이 확립되고 전수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 현대사와 관련하여 세계 냉전사의 큰 틀 안에서 연구하지만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이제 심층 청취, 중층 기술, 비판적 성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좀 수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제주학이 한국학, 나가서 동아시아 각지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초국가적 연구 성과를 산출해낸다면 동아시아의 학문 지형에 영향을 주는 비판적 제주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발견하고 타자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학은 세계 관점에서 보편성을 발견하고 한국의 특성이 세계의 보편성과 만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학의 세계화이고 한국학 존립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사정은 제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주학도 한국학의 관점과 한국학과의 관계에 유의하며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어 연대와 지평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3 사건이나 몽골의 침입 같은 개별 사례들을 국가폭력이나 침략전쟁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추상적 범주로 받고 있는 이른바 보편적 독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주학의 개방화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제주에서의 기억 전쟁이 얼마나 힘든 이제 투쟁이었는지 사람들이 대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객관화하고 역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주도한 것은 물론 제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제주도 사람들의 그 활동에 동의하는 외부인들도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은 혈연이나 지연을 벗어나서 제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차원으로 좀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희생의 장소를 통합과 관용의 장소로 만들고, 그리해서 민족 없는 민족사처럼 지방주의 없는 지방학을 만드는 것이 널리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민족, 국가주의와 지방주의,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산출하고 소비해서 제주학을 지방학으로 굳건하게 위치 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학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록과 기억의 수집, 관리, 또 연구자 양성,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로 제주학 진흥원 설립을 이제 삼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전적 수집 정리 또는 기록화되지 않은 설화 민요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할 텐데요. 이제 제주도는 제주학 연구센터가 있고 또 진흥원이 설립되면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앞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학과 제주지방학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해주신 안병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주학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일부 주제 발표는 오후 1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